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57억 원을 횡령한 신천지 이만희 씨가 국가유공자라면서 2,500만 원이 넘는 보훈수당을 받고 있고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성과급 잔치도 모자라서 직원들이요 앉은 자리에서 400만 원이 넘는 소고기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밑빠진 독의 혈세 붓기. 모기에 물려서 피를 조금만 뜯겨도 밤잠 설치는데요. 이렇게 혈세를 뜯기다니 와, 한숨도 못 잘 것 같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톱스타를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해운대로 달려가면 된다면서요, 허주현 변호사님. 드디어 3년 만에 아시아의 별들이 해운대에 떴습니다. 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동안 개최 못하다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한국을 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스타들까지도 총출동했다고 하는데 네. 뜨거운 축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네, 3년 만에 제 모습을 찾은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입니다. 와. 5,000석 규모 객석이 완전 매진된 가운데 정말 화려한 드레스와 또 턱시도를 입은 이 배우들과 감독들이 멋지게 레드카펫에 들어서는데요. 여배우분들 드레스 화려하고 너무 예쁜 옷들 많이 입고 계시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 우리 배우들 모습이 오늘따라 한껏 더 돋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아시아 스타 또 반가운 얼굴들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콩 배우 양조위 씨가 저렇게 등장을 해서 양조위? 네. 양조위 씨 하네요. 네. 여전히 너무 멋지신데 멋진 아하. 미소를 또 보여주기도 하시네요. 또 본격적인 개막식에 앞서서 현장 스크린에는 또 강수연 배우, 고 세상에. 강수연 배우 추모하는 영상이 또 5분간 상영되기도 했는데요. 아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이날 영화제에 배우 안성기 씨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으셨잖아요. 등장하지 않아서 팬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빠른 쾌유를 빌기도 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저기 오신 분들 정말 눈호강 제대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부산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거든요. 이 3년 만에 정상화된다는 게 이제 객석 거리두기 없이 빼곡히 관객들이 들어찬 이런 상영장에서 극장을 상영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러네요. 얘기고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스타들이 왔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조위 같은 경우는 부산영화제 방문이 18년 만입니다. 와. 그 외에도 일본 스타 쯔마부키 사토시, 한국은 강동원, 이영애, 하정우, 한지민, 이병헌 등 네로라는 스타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어제 개막을 해서 오는 14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되고요. 영화제 기간 7개 극장 30개 스크린에서 70여 개국에서 온 350여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배우들이 직접 오픈 토크를 열고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여러 장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혈액암 소식을 알린 안성기 씨가 불참한 거에 대해서 이용관 부산영화제 이사장이 투병 생활을 하는 저희의 수호천사이자 천하대장군인 안성기 배우의 쾌유를 빈다면서 암투병 중인 안성기 씨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안성기 씨의 빠른 쾌유를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빌겠고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안성기 씨 얘기 나왔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양조위 씨 보세요. 양조위 씨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간의 안성기 씨 좀 닮아가는 것 같기도 맞아요. 좀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네. 얼굴 모양이 생김새라고 네. 해야겠죠. 생김새가 저도 처음에 보고 안성기 씨 좀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정도예요. 네. 지금 올해 나이가 60세거든요. 네, 언뜻 보면 진짜 안성기 씨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멀리서 보면 그렇게 네. 멀리서 보면 안성기 씨처럼 보여요. 네. 60세고 1983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어. 우리나라에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2000년도에 아, 화양연화로 그래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오. 참석을 했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년 만에 온 거고요. 이번에 참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양조위 씨가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아시아 영화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인 중에 가장 한 해 동안 공로가 있거나 아니면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셨던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상하는 그래요? 그런 상인데 그 상을 올해 수상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참석을 했고 1991년도에 한 번 오셨고 97년, 2000년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는데 네. 12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됐습니다. 야, 첩혈가도 그 영화 추억의 영화인데 추억 돋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양조위 씨가 올해로 60이랍니다. 참 중후하게 나이가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부산이요, 3년 만에 국제영화제가 다시 열려서 들썩이는 것도 있지만, 와, 대박! 더 기대가 되는 게 이 배우가 부산을 찾는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앞으로 해도 거꾸로 해도 이름이 똑같은 우영우 역을 맡았던 배우 박은빈 씨가 이번에 부산을 찾습니다. 아하. 네, 박은빈 씨는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가 개최되는데 이곳에 참석을 합니다. 3년 만에 부산에서 드디어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가 되는데 바로 이 시상식에서 박은빈 씨는 여자 배우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 시상식이 아시아 전역의 우수한 TV와 OTT 이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인데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그 해당 이 영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박은빈 씨가 부산의 레드카펫을 밟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순간에 핫투더 주투더 연 변호사님 뭔가 진짜 대세긴 대세인가 봐요. 어제 무슨 예능에도 나오던데요. 네, 우투더 영투더 우 예능에 등장을 했습니다. 두 달 정도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 휴식기를 마친 뒤에 컴백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삶의 모습을 조명하고 대화도 나누고 퀴즈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올해로 데뷔 27년 차거든요. 박은빈 씨. 굉장히 그래요? 고참 배우예요. 오. 아역 시절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다 이렇게 운을 뗐지만 사실 네. 이 드라마를 맡기까지는 고민이 엄청 많았대요. 왜냐하면 역할 자체의 어려움, 사실 그 연기 고참이니까 연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역할 자체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역할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잘 표현이 돼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지, 자기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그런 아하. 마음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쉬운 연기가 아니었으니까 들으신 것처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영우의 캐릭터 노트입니다. 초반에 제가 연못 촬영을 한창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께서 계속 작품 준비를 좀 더 이제 꼼꼼하게 하시면서 35가지의 영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겠어요?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영우는 반응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자기만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살아 숨쉬는 생동하는 사람이어서 어제 내내 비가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졌습니다. 환경으로 또 보여! 드라마에 나왔던 돌고래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것도 있었나 봐요. 진짜 돌고래도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도 이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뭐 중간부터 보기 시작해서 아주 아하, 네. 몰두해서 사실 봤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참 여러 가지 감회가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배우가 저렇게 지금 자폐 스펙트럼 아마 아스퍼거였던 것 같은데 저런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는 전문직을 저렇게 정말 뭐 그럴듯하게 정말 장애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저렇게 연기하는 사람이 있었나. 네. 다시 저 여배우를 다시 한번 평가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아역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저 사람이 전공이 아마 심리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본인의 백그라운드와 매우 밀접히 어떤 운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적합한 배우를 잘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은빈 배우가 지금 이 우영우를 이제 선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제 자폐 발달 장애가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뭐 영화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보면서 다른 캐릭터를 보면서 모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왜 뭐 다른 영상 레퍼런스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 배우의 어떤 발달 장애에 대한 진정성, 아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제대로 이해를 해보겠다라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엿보여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 특히 어떤 특정 이 장애를 가진 분, 이런 분을 연기하는 것은 최명기 원장 그냥 단순히 모방, 비슷하게 흉내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가서 우리가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배우들이. 그런데 저렇게 훌륭한 아스퍼거인 분을 갖다 실제로 뵙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가 보니까 어떤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속에서 그거를 형성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배우분들이 기존에 연기했던 배우들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공했었던 이유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캐릭터를 보고 본인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있었던 지식을 갖다 거기다 더해다가 놓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을 갖다 곁에 가서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대로 자신의 롤모델에 맞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중에서 말하고 대화가 잘 되시는 분 혹은 특별한 어떤 신체적인 부분이 눈에 띄시는 분 해서 그거를 모아서 저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노력이 뒤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박은빈 씨는요, 우영우에서 보였던 어떤 순수 매력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연기의 폭이요 정말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다른 연기도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입맛이 없어? 입맛이 아니라 그냥 맛이 없지. 아, 그거 먹지 마. 맛없다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다 먹고 있구만. 송아가치는 월광. 참 제주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진웅 기자님 지금 화면에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27년 차 배우라고 나오잖아요. 시청자분들 7년 차 그래 조금 더 넓혀서 17년 차가 됐다고 해도 대단하다 할 텐데 27년 차가 맞아요? 맞습니다. 30대 초반이지만 벌써 중견 배우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와. 이유는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박은빈 씨는 지난 1996년 5살 때 아동복 모델로 공식적으로 데뷔를 합니다. 어머, 저 왼쪽 모습이에요. 사진인데 왼쪽이 박은빈 씨고 오른쪽도 국민 남동생으로 불렸던 누구죠? 유승호 씨입니다. 아하! 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죠. 어머 세상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박은빈 씨를 이 캐릭터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2002년 11살 때는요. 네. 그 당시 안 본 사람이 없다는 개그 콘서트의 수다맨 코너에서 수다맨하고 네. 강성범 씨를 부르던 그 역할하던 소녀가 바로 박은빈 씨였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박은빈 씨 워낙 어릴 적부터 활동을 해서 그런지 자기 관리도 굉장히 투철한데 아하. 지금까지 해본 가장 큰 일탈이 아닌 일탈은 혼자 노래방에 간 것 정도라고 할 정도고요. 아까 연기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는 본인 자체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우물 파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닦아놔야겠다라고 세상에. 생각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수영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연극영화과가 아니라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저 나이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넓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알면 알수록 박은빈 씨 매력이 있네요. 참 심성도 고고 참 바른 생활을 하는 배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뒤늦게 찾아온 전성기. 그러다 보니까 팬 미팅을 또 뒤늦게 한 셈이 됐어요. 그 현장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괜찮아서 오히려 이따가가 조금 걱정되는데요. 아마 암전되고 팬분들이 밖에 계시는 소리가 들리고 하면 이러다가 또 급격히 또 긴장되겠죠. 들어갔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정말 후반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게 계속 이렇게 밀려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함께 보낸 시간을 같이 좋게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얼마나 진짜 뭉클했을까요? 그런데 15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특별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누굽니까? 15년간. 매니저입니다. 어허. 근데 본인은 15년 동안 정말 옆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했던 정말 인생의 동반자 매니저가 누구냐? 네. 엄마입니다. 세상에. 네, 본인의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본인을 매니저로서 활동을 도와주고 그래요? 관리해 주셨다는 어머, 그분한테 세상에. 그 엄마에게 보낸 영상 편지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좋은 인생의 멘토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길 바란다. 네. 정말 엄마도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 말을 들으면 엄마도 아마 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저런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대세 배우로 등극한 박은빈 씨 참 심성도 곱고 재주도 다양합니다. 앞으로 또 꽃길만 걸으시길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지금 정치권은 국정감사 기간인데 대박 사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희 회장 횡령 혐의 57억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이 상당량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 방문 행사 비용에 쓴 혐의로 지금 횡령 혐의가 이제 유죄가 확정이 돼서 지난 8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게 이 코로나 대유행이 유행하던 초기에 시작되던 초기에 이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그때 당시 정부의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도 받았었는데 이건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교인 명단을 그때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서 빠른 방역 작업에 좀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만희가 2015년도에 이제 6.25 참전 유공자로 국가 유공자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국가 유공자로 선정이 되면 참전 명예수당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훈수당으로 한 달에 한 30여만 원씩 2,5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꼬박꼬박 받아오고 있다는 거고요. 어허. 그리고 더 문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이 수당이 계속해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하고 혹시 동명이인 착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 이만희가 맞을까요? 한번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라 확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래해 준 데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난장판에서 안 됩니다. 참 저 때 말도 많았어요. 나가서 방금 마지막에 또 엄지척도 했잖아요. 뭐에 대한 엄지척인지 모르겠지만 사과 태도가 저 때 논란이 됐습니다. 최명규 원장님. 그러니까 저 사과가 진정 그 아프던 코로나 환자분들한테 미안함에서 나오는 사과라기보다는 뭔가 제스처를 보이지 않으면 더 큰 압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압박을 맡긴 사과였기 때문에 이제 아직 저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그러면서 어떤 본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 이제 예상치 않은 데서 쏟아지니까 마음속에 있던 원래의 그 억한 감정을 갖다 조절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저 사람 얘기 맞대요. 저 이만희가 맞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훈수당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허주원 변호사님. 이게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관련법에 따르면 지금 금고 이상 1년 이상 실형이 확정이 돼야지 이 국가유공자 지위에서 박탈이 되게 되고 보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지금 57억 원을 횡령하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켰는데 이 보훈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유공자였다는 게 일단은 놀랍긴 해요. 6.25 참전 유공자라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러면 과거에는 참전했다 쳐요. 공로가 있었다고 쳐요. 하지만 살다 보면서 지금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지금도 그걸 줘야 돼요, 보훈수당을. 그러니까요. 그 보훈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법광령과 맞지 않죠. 지금 뭐 허주원 변호사 설명했던 현행법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같아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그럼 법을 개정을 해야죠. 실형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계속 보훈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저분이 제대로 협조 안 해가지고 다른 어떤 코로나 발생 환경이 생기고 그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방역에도 상당히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고요. 그럼 국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낭비가 됐습니까? 본인은 물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규정을 바꾸든지 국회의원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정부도 검토를 하고 이런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훈수당의 지급을 좀 중지하거나 아니면 정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화가 그러니까요. 나겠습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제도를 바꿔서라도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하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에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수정 교수님. 제도가 지금 현행 규정상 준다, 어쩔 수 없이 준다 치지만 뒤집어 보면 제도가 현실 또는 국민의 정서를 못 따라가요, 지금. 네, 뭐 그런 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보훈청을 보훈부로 격상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오고 가고 있어서 그 사안은 여야가 지금 논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네. 지금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장병들에게 명예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결국은 지금 보훈처가 할 일인데 이제 보훈부가 되겠죠. 그렇다면 명예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걸 유지시키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할 건지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랑 저 신천지의 입장은 혹시 나왔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참.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데가 또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국민들은 전기 아끼라고 화장실 불도 끄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국민 세금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어허. 작년 3월 말에 한국전력 서울본부 경영지원부에서 네. 직원 정역퇴직 행사가 오전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다 같이 오찬을 먹으러 갔는데 점심요? 오찬이면 점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를 한우를 먹으러 간 거예요. 한우 파티를 했는데요. 네. 프랜차이즈 유명 한우 전문점에 가서 법인카드로 얼마를 회식으로 결제를 했냐면요. 무려 500여만 원 가까이 비용을 결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점심으로 고기를 얼마나 먹으면 500만 원까지 나오는지도 좀 의문인데 액수도 굉장히 컸지만 그렇다면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409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우 전문점 가서. 지금 409만 910원 결제한 내역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요.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지금 시행되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500여만 원치 먹으려면 지금 5명 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100만 원어치 한우를 먹었을 리는 지금 없잖아요. 혹시 저걸 490만으로 보신 거죠? 그리고 500만 원 가까이라고 지금 계속 하시니까 409만 원. 네. 제가 409만 원. 너무 이제 큰 지금 금액이어서 분노가 커서 그런 거예요. 분노가 커서 그렇죠. 큰 네. 금액이어서 제가 5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인카드 지금 방만하게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방역 지침도 지금 무시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진봉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네. 저 액수가 혹시 한전 저 직원들이 그 식당 잡아놓고 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먹은 게 409만 원이란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시점에 먹은 돈이 409만 원입니까? 한우. 한 번 먹은 거라니까? 한 번? 한 번. 회식하는 낮에 점심에 가서? 점심에 가서. 얼마나 먹으면 409만 원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전력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예요. 그러니까 한 부서잖아요. 부가 모인 거예요. 하하. 부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네. 커도 뭐 부가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하. 근데 100명이라도 한 사람도 몇 명 얼마입니까 이게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아니 이렇게 적은 사람의 비용이 409만 원이나 먹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전이 정말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나서 그러면 뭐 그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먹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적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올해 상반기만 14조 3천억 원이에요, 적자가. 아. 그리고요, 이게 작년만 해도 지난해가 최대 적자였거든요. 네. 그 금액이 5조 9천억이에요. 지난해 아하. 전체 1년. 올해 상반기 그 2배가 넘었어, 지금. 그러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돈을 아껴 써야죠. 아니 네. 이게 한전의 적자가 나면 어디서 돈을 메꿉니까? 세금으로 메꿔요. 공기업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세금으로 메꾸는 돈이랑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메꿔주는 한전이 이렇게 14조 3천억이나 상반기에 적자를 냈으면 아니 긴축 재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럴 때는 짜장면도 좀 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라면서 빚잔치라고 있어요, 지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업 적자가 이루어졌으면 이게 영업 적자를 어떻게 손실을 막을까 생각해서 법인카드 같은 거 사용을 중지하든 네. 최소화시켜야 돼요. 지금 개인카드라면 이렇게 먹을 것이요. 만약 부서장이 개인카드 가지고 409만 원 결제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법인카드 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한전이 그렇다면 적자인데 이런 식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전 저 강남대로 가면 큰 건물 본사가 있지만 길 가다가도 보시면 여기저기 본부가 많잖아요. 혈세가 새는 게 과연 진짜 저기만 있었을까요? 안진영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 체육행사 이후에 고급 일식당에서 70만 5,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아주 펑펑 쓰고 다녔구만요, 진짜. 네, 그리고 또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 마포 용산지사 고객지원부 같은 경우 이번에는 한 호텔에서 112만 4,536억 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역시 와. 체육문화 행사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11월 초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에서는 또 다른 호텔에서 식비로 177만 496원을 결제했습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이수영 교수님 너희만 쓰냐? 우리도 쓴다. 너네도 썼니? 우리도 쓸 거야. 뭐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 지금 금년에 결국 전기값, 가스값 다 올라가지고 네. 사실은 이제 고지서가 부들부들 이번 달에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거든요. 맞아요. 네. 겨울은 되는데 이 서민들은 지금 전기값, 가스값으로 이렇게 이제 부들부들 사실 몇십 원 올라가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많다고 느껴질 수 부담돼요,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지금 카드 깡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는 데다 쓰는지 대체 뭐 이해가 잘 안 되죠. 대박 사건.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한두 개, 지금 몇 건, 아까 한 4건 정도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다 법인카드입니다. 그런데 아하. 이런 법인카드가 지금 전체로 따지자면 2,636개가 전국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전 법인카드가요? 네. 대박 사건입니다. 도대체 뭐 직원이 몇 명이 지금 이 법인카드를 쓰고 있는 건지 좀 정확한 통계를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느낄 정도로 사실은 이건 너무 방만한 경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다 세고 있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한전 본부가 지역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방만 경영이라는 표현 갖고는 이 성에 안 차, 이 표현이 부족해요.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올해만 14조 원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이 한전 직원들 받은 성과급이요. 무려 2조 4,86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주 자기들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네, 진짜네. 이게요, 이 관련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C등급 이상만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 등급인데 C등급이면 4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월급의 한 100% 정도 성과급으로 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은 적자를 냈는데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도 지금 5년간 적자가 급증했는데 성과급 잔치를 벌인 거 아니냐. 방만 경영하고도 이렇게 혈세를 남의 돈처럼 콩망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의 돈이 바로 국민 혈세 가지고 아주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어떻게 한우 먹으러 갖고 409만 원을 긁어요, 최명기 원장님. 저는 한전 직원들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을 매일 보는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힘들게 일하는 한전 직원들도 화날 것 같아요. 저런 일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힘이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방망경영을 하고 결국은 진짜 일선에서 위험한 일을 하고 맞아요. 감전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맞아요. 분들한테 가야 되는 돈을 저분들이 엄하게 쓰고 성과급으로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한전 직원분들 중에 열심히 일하면서 법인카드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저런 뻔뻔한 사람들 정말 뭔가 좀 도덕적으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진영 기자님, 우리 혈세가 좀 기분 좋게 사용되는 그런 데는 없어요? 있습니다. 어딘데요? 바로 군부대입니다. 어허. 지금 잘못 들었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부대면 그동안 이 부실 급식 때문에 종종 문매를 맞곤 했었는데 그랬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5일 네. 이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건데요? 네, 27사단 통신대대 장병이 보낸 급식 사진인데요. 네. 지금 바로 보이는 저 사진입니다. 어디 호텔 음식을 왜 올려놨어요? 아닙니다. 저 식판은 분명 군부대에서 쓰는 식판입니다. 네. 랍스터와 빵, 스파게티가 담겨 있고 다른 사진에는 심지어 초밥이 있습니다. 어머, 대박!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장병이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흡족했으면 보냈을까 싶은데 자랑하기 위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 군대에 오기 전에 이 군 부실 급식에 대해서 불안감이 컸는데 자대 온 후 그런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다. 힘든 훈련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군대에 와서 랍스터와 초밥을 먹을 수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다. 이거는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야, 근데 제가 이 나쁜 병이 의심병이 있어서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전날만 혹시 촬영용으로 전부 좋게 차려놓고 하루만 예산 다 털어서 저렇게 차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 되게 많았거든요. 어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 8월에도 비슷한 제보가 게시가 됐는데 당시 이제 군사안보 지형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자가 보낸 사진인데요. 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 바로 저 이거 사진입니다. 뭐예요? 저게 군대 급식 식판 사진인데 왼쪽에 자세히 보시면요. 소고기 볶음밥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오른쪽에는 진짜 리얼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스테이크요? 네, 썰어요? 진짜 와, 대박. 칼질할 수 있는 스테이크가 있고요. 왼쪽 위에는 떡볶이도 있고 계란 샐러드도 있고 그런데 어머. 이게 사실은 군 장병들한테 급식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뒤늦게라도 개선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군대 가고 싶어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었는데 어머, 진짜요? 대박 사건. 달리기를 못해서 떨어졌거든요. 어머.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으면 달리기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 음식이 식단이 좋아지면 우리 병사들 갑자기 또 비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고 농담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완전 좋아졌네요, 이수정 교수님. 네, 너무 좋아져서 네. 저도 지금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네. 저 정도면은 우리 학교 식당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지금 이제 장병 1인당 기본 급식비가 올라서 이렇답니다. 원래는 11,000원이었는데 지난 7월부터 13,000원, 네. 18.3%가 올랐는데 와. 그것만 올라도 결국 2,000원 오른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크게 이제 그 젊은 친구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기 진작에 최명 교장이 뭐 당연한 얘기, 사기 진작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군대는 폐쇄된 것이고 아무리 뭐 요새 스마트폰이 사용도 가능하고 그렇다 하더라도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기 진작을 떠나서 전투 수행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 안 되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우리 장병들은 일주일, 2주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칼로리를 갖다 섭취해 놓지 않으면은 막상 위기 상황에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을 갖다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고 저는 칼로리는 조금 더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귀신 잡는 해병대 나오신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식단을 보니까 격세지감이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느껴지죠. 어허. 제가 있을 때는 저는 장교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도 어허. 랍스타를 한 번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 일성 교장 아까 학교 얘기하신 저희 학교도 저도 못 못해요. 네. 그러니까 초밥에 랍스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조금만 신경 쓰고 그러네요. 조금만 이 그 급식하는 그 장병들의 어떤 건강 관리에 신경만 쓰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왜 그전에는 못했을까 이런 생각 들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비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군인들한테 가야 될 급식비를 일부 빼돌려가지고 장교들이 뭐 맞아요. 가져가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결국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면서도 군에 가서도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이 열심히 군 생활하고 제대로 잘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맞아요.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군대 입대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네. 저런 부분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참 잘하는 일이고 저런 일이 저 한 부대 몇 개의 부대의 일이 아니라 전체 부대로 좀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기는 밥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병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 군가 가사처럼 정말 국방의 의무를 우리 아들 딸들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진짜가 아닌 가짜 폰. 와, 가짜 폰을 훔친 사람이 있다는데요. 허지원 변호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진짜가 아닌 가짜 폰을 어허. 가져갔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한 남성이 휴대폰 대리점으로 들어섭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보겠죠. 대리점 직원분과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상담도 나눈 것 같아요. 네, 이리저리 뭐 자기가 필요한 걸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핸드폰 구경하는 모습인데 네. 뭔가 평범한 핸드폰 구매자 같은데 뭔가 모형 핸드폰을 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아내한테 이거 사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네. 매장을 빠져나가는데요. 네. 그리고는 이 남성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게 지금 집어들고 나간 게 지금 귀를 의심한 게 훔치려면 안지윤 기자님 진짜 휴대전화를 훔치지 왜 가짜 휴대전화를 훔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짜 휴대전화도 용도가 있었습니다. 어머.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요. 기가 차고 뒷목을 잡게 합니다. 저 뒷목 잡을 준비할까요?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아까 그 남성입니다. 이 남성 전화를 하면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더니 네. 이내 계산대에서 뭔가를 가득 들고 나갑니다. 네. 남성 매장에서 가져간 이 가짜 휴대전화로 편의점에 간 다음에 지갑을 놓고 왔다면서 이 모형을 맡기고 담배를 한 무더기 바꿔치기에 갔다는 겁니다. 어머, 지금 어머, 들고 세상에. 가는 저거 바로 담배입니다. 어머. 가짜 휴대전화의 용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무려 1,500만 원어치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 황당한 동시에 또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뻔뻔한 것도 모자라서 어이없는데 담배 물론 1,000만 원 넘습니다만 담배 훔치려고 혹시 저렇게 휴대전화 가짜 휴대를 훔쳐 이게 말이 너무너무 안 되는데요, 이수영 교수님. 근데 이게 말이 저도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네. 이르기에 이제 일종의 주요 범죄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똑같은 수법으로 2018년도에도 똑같은 일로 징역살이를 가고, 2020년에도 또 출소해서 똑같은 일로 세상에. 징역살이를 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수법이 틀림이 없는데. 상습범이네요, 완전히. 네.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요번에는 이제 편의점인데 20건 이상을 지금 이런 절도를 하면서 돌아다녔답니다. 뭐 대구, 대전, 구미, 수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 어머. 짓을 하면서. 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평균 수준의 그 인지 능력을 지녔는지 일단 그것부터 좀 확인하고 싶다.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네. 범행 수법도 우리가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무려 1,500만 원 넘는 범죄를 이익을 취한 거예요. 담배를 가져간 거예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뭐 개인 간에 이제 사고 팔 수는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싸게 판다거나 그죠. 생계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되는 게요, 최진문 교수님. 예. 모방 범죄가 잇따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짜 휴대전화를 갖고 갔잖아요. 이게 분간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이제 나중에 휴대전화 판매소에 판매하는 점에 가보시면요, 정말 휴대전화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모형들이 있어요. 그 앞에 붙여놓고. 어머, 진짜 그러네요. 예, 진짜. 지금 보면 실제 크기, 모양, 무게 큰 차이가 없어요. 무게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어머, 일반적으로 세상에.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휴대전화 모형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어머. 거기에다 이 사람이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다 케이스를 끼웠어요. 어머. 그러니까 더 무겁군요. 그렇죠. 아. 더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뒷면이 완전히 가려진 상태에서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건 담배 파는 분이나 편의점에 있는 분들은 이거 모르는 거죠. 이게 진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모형 휴대전화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에서 저런 형태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시려면 휴대전화 맡기고 물건을 가져가는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네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보통 휴대전화 맡기면 설마 가지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물건을 사는 형태는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물건 판매하시는 편의점 점주나 일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휴대전화 맡겨놓고 물건 사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 물론 선량하게 진짜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낮아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손님 그러면 되게 천천히 다녀오세요. 물건은 저희가 꼭 안 팔고 갖고 있을게요. 이런 기지로 저런 범죄를 좀 예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바꿔봅니다. 태권 트로트 하면은 나태주 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대박 사건 새로운 가수가 MBN을 통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남들보다 테마곡 고르기가 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인생은 좀 아직까지는 네, 짧아가지고 지금 한 몇 년 정도 사셨죠? 17년 살았습니다. 자, 어떤 노래로 반격합니까? 진성 선배님의 태클을 걸지 마. 선곡 이유는요? 제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조금 많아가지고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네. 마지막은 귀엽게 마무리했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저 무대가 어떤 무대였습니까? 네, 어제 방송된 우리들의 쇼텐입니다. 여기에 전유진 양이 등장을 했는데 저 태클을 걸지 마를 선곡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내 인생에 태클을 좀 거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진성 선배님의 태클을 걸지 마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건 농담이었고요. 원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교로 이 노래를 들어왔기 때문에 전효준 양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봤다면은 함부로 태클을 앞으로 못 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허준 변호사님, 전유진 양이 아까 이 MC 붐과 인터뷰를 할 때는 얘기를 할 때는 17년 살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노래를 부를 때 성량이 대박 사건 풍부합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막 우렁차게 나오는 그 목소리가 깊이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전유진 양이요. 지난달 21일에 MBN 우리들의 남진에도 출연을 해서 모래를 불렀거든요. 이때 가수 남진 씨가 듣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냐. 진짜 17살이 맞냐. 이거 조사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 어린 나이에 사실은 이런 깊은 목소리라는 거는 삶의 경험이나 축적된 어떤 그런 정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목소리를 내냐라고 하면서 타고난 거다. 타고난 소리나 호흡, 감성이 노래 구절구절에 묻어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된다. 이렇게 남진 씨가 극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저의 선입견일 수는 있겠지만 17살이면 안준영 기자님, 한창 아이돌이 되고 싶어,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들어가고 싶어 노력할 그 나이 같은데 어쩌다 트로트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뭐 계기가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지금은 17살인데 이거보다 어린 15살 때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바로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죠. 송가인 씨의 무대를 보고 너무너무 멋있어서 선배처럼 돼볼까, 따라해볼까 하다가 시작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무언가를 보고 롤모델로 삼고 따라하는데 따라한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유진 양 타고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칭찬이 여기서 자자, 여기저기서 자자 하잖아요. 근데 전유진 양이 어제 이분한테도 칭찬을 받았답니다. 누굴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팀의 전유진 양과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고
날 처음 만날 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완전 어렸을 때 선생님을 뵀거든요. 근데 또 제가 많이 커서 뵈니까 감회가 많이 새로워요. 그때도 듣자마자 박태만 선생님이 얘는 천재다. 유진이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보이스하고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노래가 굉장히 성숙해졌어요. 개인이 걱정했구나. 잘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예. 박현우 작곡가 정말 전설의 작곡가인데 예. 저분한테 지금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사실 박토벤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저희 박현우 작곡가가. 근데 그분이 다른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을 아마 참석을 했나 봐요. 참여했는데 그때 지금 많은 이 전유진 장이 출연을 한 거예요. 그때도 트로트 유망주들이 출연해가지고 편을 갈라서 대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도 아마 이제 심사위원 비슷하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봤던 게 중학생 때였어요. 그 프로그램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도 그때 한번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중학생 되고 나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에요. 2, 3년 정도 지난 거예요. 15세, 17세니까. 그런데 저렇게 성숙을 했다는 것은 그 남진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목소리가 이렇게 정말 성량이 풍성하고 어른 목소리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무단한 연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까 안지용 기자 얘기했잖아요.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거지만 연습과 부단한 노력이 결국은 그렇게 목소리를 변형시켜 가면서도 어른의 어떤 성량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가져오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요, 안진영 기자님, 저 작곡가 박현우 작곡가가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하지? 혹시 집안 어르신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요. 일단 장민호 씨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네. 히트곡을 15분 만에 뚝딱 만들어낸다. 어머. 박토벤은 이 박현우 더하기 베토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화 끝나고 2시간 반만 기다리면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곡 하나씩 받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왜냐면 15분마다 한 곡씩 뚝딱 만들어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박현우 작곡가 사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전국 노래자랑의 심사위원 경력도 갖고 있고요. 히트곡들을 보면 은방울 자매의 포항아가씨, 김상희 씨의 사랑했던 까닭에, 정훈이 씨의 쓰다는 날이 비롯해서 또 트로트 열풍의 한 축을 담당했었죠. 유재석 씨. 트로트 가수로는 유산슬로 활동할 때 그 대표곡 합정동 5번 출구를 또 단 몇 분 만에 작곡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은 저 박현우 작곡가의 대표곡 중에 지금 다시 한번 그래픽 보여주세요. 은방울 자매가 불렀던 포항아가씨 등등등 혹시 잘 부르신 노래가 또 알고 계신 노래가 있으신가요? 다 들어봤던 그래요? 노래고 유산 쓸 것만 모르겠어요. 유산 쓸 것만 정말로 대단하신 작곡가 박토벤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전유진 양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무대에서는요.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선보인 가수 있대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희랑별 팬분들을 가장 먼저 올리고 싶어서 제가 팬분들께 직접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내가 함께 할게요. 평생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저거 노래 들어보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반지 케이스 들고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할 때 부른 노래 아니에요 저거? 그런데 김희재 씨는요. 여러분 제 여자친구는 희랑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희랑별이 뭐냐면요. 김희재 씨 팬클럽 이름이 김희재와 희랑별이에요. 아마 희재 씨의 희를 딴 것 같은데 그러군요. 이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별그대라는 곡을 만들어서 지금 열창한 장면을 보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팬분들이 있으면
제가 김희재 씨라도 이렇게 노래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고 싶을 것 같은 게 네. 이 팬클럽 김희재와 희랑별이요. 지난 8월에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 이재민들을 위해서 3,4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세상에. 또 이렇게 기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5일에는 이 추석을 맞아서 고성 군청도 방문을 해서 1,000만 원 상당의 이 지역 농산물 꾸러미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하면서 네.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안지중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희재 씨 하면 우리가 가수로만 알고 있는데 뒤에 타이틀이 하나 더 붙는다면서 뭐가 하나 붙었어요 또? 네, 바로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네, 김희재 씨는요. 올해 방송됐던 MBC 드라마 이 지금부터 쇼타임을 통해서 배우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극중에서 순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호. 사실 가수가 무대 위에 설 때도 그 무대 위에서 5분 동안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하. 가사의 내용을 그대로 연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첫 연기 도전인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이걸 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소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김희재 씨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대본을 잘 외운다고 주인공으로 2시간 분량의 연극을 한 적이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고요. 또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 연기를 감히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직접 했었습니다. 노래도 연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 김희재 씨가 단순히 가수로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래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누군가를 눈물 짓게 만든 가수도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합시다 눈가도 촉촉해지시고 너무 이제 네.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렇게 소름이 끼쳤어, 솔직히. 그 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봄바탕서부터 나오는 게 울림이 네. 남달라서 자꾸 눈물이 나게 했었거든. 사람의 감성까지 이 노래라는 게 울릴 수 있다는 게 지금 딱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안지윤 기자님, 이 탤런트 김영옥 씨가 봄바탕이라는 얘기를 해줘서 지금 봄바탕이 뭘까요, 양지은 씨? 바로 국악입니다. 양진 씨는 10대 때부터 판소리를 했는데 전남대 국악과를 수석으로 입학할 정도의 인재였습니다. 어머, 대박 당시 사건. 여러 국악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제주도에서 살고 있죠. 제주 유일 무형문화재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꿈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네. 인간 문화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원대한 꿈을 꿨던 양지은 씨가 그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이 판소리는요, 목이 쉬어야 되거든요. 탁성을 내야 되는데 정작 아무리 해도 목이 쉬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를 보면은요, 목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폭포에 가서 막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탁성을 위해서 양지은 씨도 산 공부도 하고 폭포 밑에서 수련을 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꿈을 접고 지금은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인간 문화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양지은 씨인데, 근데 그 꿈을 접은 다음에 허준 변호사님 나아갈 길도 여러 군데 여러 갈래가 있었을 텐데 트로트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등대처럼 또 길을 또 이끌어주고 지지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국악인 꿈을 접게 된 양지은 씨가 그냥 음악 교사를 준비를 하려고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이 남편이 트로트 가수 도전을 엄청 응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동전 주면서 노래방 갔다 오라고 그러고 어머, 그런 적도 세상에. 있대요. 그리고 양지은 씨가 이제 포기하려고 하니까 경연 프로그램 나와봐라 하면서 신청서까지 또 대신 작성을 그래요. 해줬다고 하고요. 결국 남편이 작성해준 신청서로 낸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됐다고 하고 근데 이 남편이 지금 쉬면서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고 어머, 하는데 세상에. 남편이 치과 의사예요. 어머, 그래요? 근데 일을 안 하고 전업주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본인을 위해서 자기 꿈을 한 템포 늦춰가는 거라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다 이렇게 양지은 씨가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참 남편분이 든든한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 문화재의 꿈은 접었지만 그 실력, 판소리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소문 뒤로 앉아 이 밤을 보내네. 시부야 둥근 달아 구름 속에 잠겼느냐 휘영청 밝은 달아 나도 함께 비춰줘. 수많은 별들 속에 포근히 감싸줘. 동산에 뛰노네 정들 곳 없는 이 뭔가 판소리풍의 노래 들으니까 진짜 마음에 그냥 이 전율이 느껴지고 후벼 파네요,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지금 신승태라는 분도 뭐 대단한 분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서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존의 우리나라 한국 음악이 판소리였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류가 돼서 국제적으로 사실 전 세계인들에게 좀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보고요. 지금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양지은 씨도 보니까 아예 그 몸에 리듬감이 한국 음악의 리듬감이 이미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목소리는 탁성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뭐 꿈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장르가 양지은 씨에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양지은 씨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분이 지금 서편제의 송하 역을 하는 뮤지컬에 첫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서편제가 어떤 영화입니까? 거의 역사적인 영화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공부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제 결국은 판소리의 뭐 어떤 인간 문화재는 못 됐지만 서편제의 송하 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양지은의 송하가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판소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양지은 씨가 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저희 이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버지가 양지은 씨가 20살, 20대 초반 때 아버지가 신장병이 걸려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이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양지은 씨가 자기 신장을 떼서 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다시 이제 삶을 지속해 가게 되셨고 이 양지은 씨가 했던 말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본인은 사실은 그게 자기가 신장 떼주고 나서 판소리를 부르면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근데 그걸 그때는 몰랐대요. 세상에. 신장 이식하면 내가 신장을 떼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뭐예요? 앞뒤 보지 않고 아버지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효녀 가수로 알려지고 있고 저는 양지은 씨의 저런 착한 마음이 오늘의 양지은 씨를 만들어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력과 심성을 겸비한 양지은 씨 앞으로도 탄탄대로 걷는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